자, 요거 한번 더 봅시다. 원가법은 빵꾸 몇 개예요? 네? 두 개 뭐 들어가야 됩니까? 네? 제달원가하고 감가수정. 적산법은 뭐 들어가야 돼요? 무슨 필? 기계필. 거래사례위법법 빵꾸 몇 개? 세 개. 뭐 들어가야 됩니까? 거래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임대사례도 임대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공시지가기준법 뭐 들어가야 됩니까? 표준지 공시가에다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수익하는 법에 빵꾸 몇 개예요? 4개. 뭐 들어가야 됩니까? 예? 순수익,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 수익분석법은 순필. 원가법에 해당되는 물건 건건 항소서, 건물 건설기의 항공기, 선박 소경목리.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에 해당되는 물건 일상가족입니다. 일괄평가,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 수익하는법에 해당되는 것은 무슨 권, 무슨 재단, 무슨 가치, 그 다음에 비상장, 채권. 이런 것들. 임대료는 어디에 쓴다고 그랬습니까? 임대료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비교법. 자동차 동산이라든가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뭘 한다고?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뭐로? 해체, 처분가비용. 토지는 뭐로 합니까? 토지, 산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실거래가 있을 경우는 실거래가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큰 나무는 뭐라 한다 그랬어요? 큰 나무, 잎목 같은 경우 거래사례비교법. 그렇죠. 근데 토지하고 나무를 같이 일괄로 평가할 때는 뭐라 한다 그랬어? 일괄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자, 그래서 이제 거래사례비교법 요거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자, 거래사례비교법은 올해 37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홀수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짝수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자, 문제 푸실 때는 항상 거래사례비교법이죠. 그럼 뭘 잡아놔야 됩니까? 하면은 거래사례 잡으셔야 돼. 거래사례가 얼마예요? 8억. 그죠? 예, 이렇게 해놓고, 원래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것은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 비교. 가치형성 요인을 푸니까 지역요인, 개별요인, 면적. 그래서 우리가 사시지계면으로 알고 있는데 순서는 그렇게 안 놉니다. 예, 순서는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쫙 읽어보시면 돼. 잡아와야 됩니다. 비교할 걸 잡아오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고 숫자 위주로 갖고 오시면 돼요. 숫자만 잡아오시면 됩니다. 면적 150 돼 있죠. 그러면 150이라는 것은 대상 토지입니까? 사례 토지예요? 대상 토지 거죠. 위로 올라가야 되죠. 150. 그럼 분명히 사례 토지 면적이 있을 거야. 거래 사례돼 있죠. 면적이 얼마? 200. 됐나요? 자, 그래 놓고 한번 봅니다. 또 뭐 있는가? 숫자만 잡으시면 돼요. 숫자만 탁 걸어오시면 됩니다. 사정보정돼 있죠. 그럼 곱하기 얼마? 0.9 그냥 해주라 이 말입니다. 자, 숫자 잡아봅니다. 숫자 날짜 이런 건 빼고 요거 숫자 잡았네. 5%, 4%. 주거지역 걸 써야 됩니까? 상업지역 걸 써야 돼요. 주거지역 뭐 때문에 여기 주거지역 돼 있죠. 그럼 곱하기 얼마? 5% 상승했으니까 얼마? 1.05. 자, 숫자 잡아봅니다. 예, 없고 개별 요인 보니까 가로 조건이 몇 프로? 5%. 열세. 누가? 대상 토지가 100분의 95죠. 그럼 얼마? 0.95. 끝났죠. 그래 넌 하면 되죠. 그럼 8억에다 곱하기 150 나누기 200 곱하기 0.9 1.05 0.9 요거 계산을 해봅니다. 얼마 노는지.
얼마 나와요? 예? 그래 나와요? 똑같이? 예, 자, 그러면은 192페이지에 2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35회 때거 역시 홀수차죠. 홀식차. 192페이지에 2번 문제. 자, 거래사례 잡아와야 됩니다. 거래사례 잡아오는데 이게 보니까 거래사례 가격에다가 그 옆에 토지 80% 건물 20% 이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지 계산기 빨리 한번 치보세요. 다 나왔어요? 네? 얼마? 2억 8,600 나와요? 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 보니까 35억 기치로죠. 예, 거래 가격, 사례 가격을 딱 잡아올라 보니까 6억 2,500을 딱 잡아올라 하니까 옆에 보니까 브로커가 옆에서 보니까 하고 있죠. 뭐 때문에 보니까 뭐 토지 80% 건물 20% 해서 딱 메시지를 던져놨어. 그럼 이거는 보고 가야 됩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야 돼요? 보고 가야 되죠. 예, 보고 가야 돼. 그래서 뭔가 딱 보니까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게 토지입니다. 토지. 근데 거래사례 가격이 6억 2,500인데 그 중에 토지는 8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금액의 80%만 갖고 와야 되는 게 맞죠? 6억 2,500에 80% 곱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5억. 그래서 5억 갖고 출발하셔야 되죠. 자, 5억 가지고 출발합니다. 자, 면적을 보니까 쭉 보니까 대상 토지가 100대 있고 사례 토지가 얼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대 있죠. 200분의 100이라는 것은 0.5 곱하면 되죠. 0.5. 자, 그래놓고 쭉 갑니다. 지가 변동률 보니까 낚시거리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4%, 상업지역은 5% 곱하기 얼마야 됩니까? 1.04. 지역료에 놓고 보니까 개별료에는 10%로 되어 있죠. 1.1 하면 됩니다. 1.1. 그렇게 하면 2억 8,600 됩니다. 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 한번 볼게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은 거래사례를 갖고 오는 거고 거래사례를 갖고 오는 것이고 여기는 뭘 갖고 옵니까 하면 표준지를 갖고 옵니다. 표준지를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사정보증이라고 여기 빠졌어. 자, 표준지는 왜 들어오면 사정보증이 빠집니까 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 요것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뭐가 기준이 됩니까 하면 개별 공시지가 요거 기준이 되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표준지 공시가는 개별 공시가 기준이 된다 봐야 돼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 냅니까? 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기준이 된다 봐야 돼요. 자, 그런 표준지가 개인적인 어떤 동기라든가 특수한 사정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이런 중요한 표준지가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들어오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기는 사정보증이 아예 요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보증 빠지고 여기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등 하는 것은 뭐예요? 면적.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거기에 192페이지 한번 볼까요? 192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36회 겁니다. 작년도 거.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3번 문제 36회 한번 풀어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시상가액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고 와갖고 아까 푸는 방식으로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다 풀었죠? 얼마 나와요? 8618 400 나와요? 8618 400 나와요. 네. 자, 7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니까 문제가 뭐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나왔죠. 네. 공시지가 기준법 보니까 해차가 짝수야, 짝수. 그래서 짝수차는 공시지가 기준법, 홀수차는 거래사례비교법. 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뭐 찾아야 됩니까? 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 얘 찾아야 되죠. 그러면 얘 보니까 얼마? 500만원. 자, 그래서 곱하기 합니다. 위에 거 쫙 숫자 찾아야 됩니다. 뭐 주소 필요 없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쭉 찾아봅니다. 날짜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지가 변동률 보니까 날짜도 있고 보니까 요거 나와 있네. 주거지역 5%, 상업지역 10%. 보니까 주거지역이죠. 곱하기 얼마? 1.05.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숫자 찾아갑니다. 지역연 쭉 보니까 숫자 뭐 보니까 이건 필요 없고. 개별요인 보니까 쭉 보니까 가로조건 5% 열세 0. 얼마? 95 곱하기 8% 열세니까 얼마? 1.08. 그리고 또 숫자 있는가 쭉 봅니다. 쭉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60% 정의. 1.6 곱해줘야 됩니까? 0.6 곱해줘야 돼요. 60% 정의한다는 것은 1.6 곱해야 됩니까? 0.6 해야 돼요. 1.6. 그렇죠. 1.6. 0.6 하면 삭감됩니다. 1.6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아마 이거 나오겠지.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공시가기준법의 기준은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위에서부터 차분히 숫자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위에서부터 차분히 숫자 찾아보시고 번지수 이런 것들 날짜 이런 거 빼고 숫자만 쭉 찾아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 내려오시면 밑에는 뭐 들어오고 밑에는 사례거래, 위에는 뭡니까? 대상부동산. 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은 올해 시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93페이지 볼게요. 수익환원법. 작년에 우리가 시험 문제 넣을 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또 안 나오면 욕하지 마시고 작년에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시험 문제가 원가법 나왔거든. 시험 문제 넣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원가법, 그 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이렇게 해서 4개 있다 봐야 돼요. 그래 작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면 작년에 이렇게 나왔거든. 시험 문제가. 그럼 올해는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봐야 되죠. 근데 얘는 무조건 나와. 얘는 100%거든. 그래서 예측건데 올해는 뭐 거래사례비법하고 수익환원법 이거 안 나오겠어요. 근데 출제자가 예를 들어서 예고 대신 요걸 하면 더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근데 얘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얘가 안 나오면 이상한 게 왜 그러냐면 해차를 쫙 보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시면은 홀수차는 무조건 얘야. 얘. 짝수는 얘고. 얘는 분명히 나오지만은 예상은 이걸로 하고 예상은 이걸로 하는 겁니다. 수익환원법 지금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챙기다 보면은 우리 부동산 학교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수익환원법 볼게요. 수익환원법에는 우리가 빵꾸 4개입니다.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액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환원은 뭐고 할인은 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일단 아셔야 돼요. 자, 있는 돈을 미래로 던지는 걸 뭐라 그래요? 있는 돈을 미래로 던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할증.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갖고 오는 것은 할인. 던질 때는 뭐라 그러고? 수익률. 당길 때는 뭐라 그럽니까? 할인율. 요까지 배운 거죠. 요까지. 그러면 환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 1억 1천만원 10%로 미래 던지니까 1억을 10%로 미래 던지니까 1억 1천만원 됐어. 여기서 수익만 얼마예요? 수익만 1천만원. 그죠? 그래서 1천만원만 땡깁니다. 1천만원은 똑같이 10%로. 요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1천만원을 똑같이 10% 땡기면 얼마 나와요? 똑같이 1억 나와. 이렇게 해도 1억. 이렇게 해도 1억.
1억 1천만이라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도 얼마? 10% 할인해도 1억. 순수익만 가지고도 10% 할인해도 얼마? 1억. 그래서 우리가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이런 어떤 순수익이나 이거죠.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액과하는 것을 수익 환원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할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수익 환원법이라는 말을 씁니까? 하면 평가사는 요거는 안 씁니다. 얘만 써. 미래에 있는 가치를 갖다 전부 다 갖고 오기에는 복잡한 게 많아. 그래서 그냥 순수익만 갖고 와요. 순수익만 이렇게 땡깁니다. 그래서 이걸 수익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익 환원법에서 이렇게 가액과하는 것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식이 뻔하죠. 순수익을 뭐로 땡깁니까? 순수익을 뭐로 땡겨요? 이때 10%를 뭐라 그럽니까? 환원율. 이때 10%는 환원율로 땡긴다 봐야 돼요. 그래서 공식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던질 때는 10%가 뭐가 되고 수익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할 때는 뭐가 되고 할인율. 순수익만 이렇게 땡기는 걸 환원이라고 그러죠. 환원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환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할인과 환원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이거는 기간의 차이야. 기간의 차이. 얘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땡기죠. 얘는 기간에 들어가고 얘는 기간에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수익만 가지고 땡깁니다. 그걸 갖더니 뭐라 그래요? 환원한다 그럽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시간부터 칠판 한번 잘 봐볼게요. 환원율하고 우리 요수익률하고는 어때요? 환원율하고 요수익률은 어때요? 같죠? 그럼 이 시간부터는 환원율을 갖다 우리는 요구 수익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던질 때는 요구 수익률이 되고 당길 때는 뭡니까? 환원율이 돼. 그렇기 때문에 환원율은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요거 하나 물어볼까? 내가 요구 수익률 공식을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요구 수익률 공식. 요구 수익률 공식이 어떻게 돼요? 요구 수익률. 무위험률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뭐? 위험 할정률. 아, 열심히 하시네. 위험 할정률. 이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우리가 공부할 때 무위험률이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은 증가. 위험 할정률이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은 증가. 금리가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도 증가.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거 환원율을 요구 수익률로 봐라 그랬죠. 그럼 환원율도 똑같아 봐야 돼요. 환원율도 위험이 증가하면 환원율은 증가. 금리가 증가하면 환원율은 증가. 위험 할정률이 증가하면 환원율도 증가한다 봐야 돼요. 그럼 혹시나 문장에서 요구 수익률은 요거 같은 말이 뭐예요?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자 기회비용. 그죠? 최소한의 수익률이자 기회비용. 그럼 환원율도 기회비용을 반영했다. 이라 보면 그것도 맞는 질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환원율은 요구 수익률과 같은 개념이다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래 보시고.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193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수익환원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빵꾸 4개다 그랬죠.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액 평가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러고, 수익분석법은 임대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필러야 됩니다. 필. 무슨 필? 순필. 그래서 밑에 공식 보니까 수익가액은, 밑에 보니까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값 돼 있나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값. 대상물건 보시면 광업건, 어업건, 영업건,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업가치, 영업가치, 비상장, 채권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수익가액은
수익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값이라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 감가수증이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감가수증이라고 공부했어. 그럼 여기서는 환원율이라는 것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환원율. 그래서 머릿속에는 환원율이 요구수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환원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순수익을 가지고 가액을 계산하는 중간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환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액 판정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게 환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자리 바꿔도 되죠? 자, 2는 5분의 10입니다. 2는 5분의 10. 5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0. 요 두 개 자리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자리 한번 바꿔볼게요. 자리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원율은 어떻게 돼요? 가액분의 순수익. 환원율은 어떻게 됩니까? 가액분의 순수익. 그래서 요 공식 두 개 기억합니다. 두 개. 말이 공식이 두 개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리만 바꿨다 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얘가 나오든지 얘가 나온다 봐야 돼요. 근데 얘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얘가 8대 2 정도로 얘가 비중이 높다 봐야 돼요. 그래서 공식 하나 기억합니다. 환원율은 가액분의 순수익. 환원율은 가액분의 순수익.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값 하게 되면 가액이 나오고.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기억할게요. 환원율은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이라는 거. 환원율은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 여기 무슨 말입니까? 하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들고 은행 가면은 수익 한 몇 프로 주겠어요? 100억 들고 은행 가면 한 3% 주겠죠? 100억 들고 은행 가면 은행에서 한 3% 수익 준다 봐야 돼요. 그러면 3% 그게 뭡니까? 자본수익률입니다. 자본수익률. 그게 자본수익률이에요. 근데 100억을 들고 내가 건물을 짓는다 볼게요. 임대용 부동산을 짓는다 볼게요. 임대용 부동산. 자, 100억짜리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했습니다. 요 환원율이라는 것은, 요거는 건물의 환원율입니다. 건물. 말은 없지만 지금 비우고자 하는 게 우리 임대용 부동산입니다. 임대용 부동산. 지금 공부하는 게 임대용 부동산이에요. 그게 건물의 환원율이에요. 그럼 내가 100억 들고 임대용 부동산 하나 100억 지었으면은 나는 최소한 받아야 되는 요구 수익률. 최소한 받아야 되는 요구 수익률이 어떤 겁니까? 하게 되면 은행 가면은 그냥 은행 가면은 3% 수익 줄 건데 요거하고 요거 내 최소한 받아야 되죠. 그 다음 또 최소한 챙겨야 될 게 또 뭡니까? 또 챙겨야 될 게 있잖아. 건물 짓는다고 100억 날라갔잖아. 100억 날라갔잖아. 그게 최소한 자본 회수 비용은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요 두 개가 건물에 대한 환원율이죠. 요구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100억 주고 건물 지었으면 내가 최소한 요구할 것은 하다못해 은행 수익과 내 돈 100억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고 그러고, 수익률은 같은 말은 할인율, 회수율은 상각률이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볼까요? 193페이지죠. 193페이지 밑에 보시면 환원율의 구조. 환원율이라는 것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할인율 플러스 상각률입니다. 상각률. 자, 그래놓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래놓고 밑에 194페이지 보시면 환원율의 산정 방법 되어 있습니다. 환원율의 산정 방법. 환원율의 산정 방법 5개죠. 시장지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L우드법, 부채감당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조 12라고 합니다. 시조 12. 시조 12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가수정에서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내관분 했죠. 내관분. 여기서는 뭡니까? 시조 12라고 보시면 돼요. 감가수정의 방법은 내관분, 내용연수법에는 유래기, 환원율에서는 시조 12. 자, 이게 잠시 한번 볼까요? 시장추출법이라는 것은 시장의 거래 매매사례에서 갖고 오는 것이 시장추출법. 내용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하면 순수율 플러스 위험률. 이게 요구수익률입니다.
교과서 보시면은 그게 순수율 플러스 위험률, 옆에 그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활정률 되어 있나요? 같은 말입니다. 여기 무위험률이죠. 여기 위험활정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책 보면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활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걸 뭐로 말하고? 요구 수익률로 말하고. 그래서 위험이나 금리가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 환원율도 상승. 됐습니까? 자, 투자결합부에서는 물리적 결합과 이거는 금융적 결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최소한의 수익률. 이런 건물에 대한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은, 이 건물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금융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당연히 토지 건물에서 수익이 나오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금융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내 지분, 토지에 들어가 있는 내 지분과 그다음 은행이죠. 저당. 자, 요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수익을 합한 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하면 종합환원율이라고 그래요. 요 두 개의 수입을 합한 걸 말한다고 종합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이걸 투자결합법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결합법, 금융적 결합법, 토지, 건물, 지분, 저당. 자, 참고로 보시면은 그게 194페이지 그 사례 연습 한번 볼까요? 사례 연습. 194페이지 그 사례 연습 보시면 토지의 환원율이 5%, 건물의 환원율이 10%인 상태에서 토지, 건물의 구성 비율이 각각 60%, 40% 돼 있다 했죠. 종합 환원율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요거는 계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토지가 구성이 60일 때 환원율이 몇 프로? 5%. 건물이 구성이 40일 때 환원율이 몇 프로? 10% 돼 있죠. 그래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곱해주시면 돼요. 거기 해설에 돼 있죠. 해설에. 계산기 쓰실 때는 5 곱하기 60%, 10 곱하기 40%에서 GT 탁 눌리시면 돼요. 5 곱하기 60%, 10 곱하기 40%에서 GT 탁 눌리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7% 나와요? 네, 여기가 뭡니까? 종합환원율입니다. 종합환원율.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실 때 환원율을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종합환원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드법. 엘리드법은 이거는 누구 입장? 지분 투자자 입장. 엘리드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 그거 하나만 메모해 놓으시고 기억해 놓으시고, 부채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다. 저당 투자 입장.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랬겠죠. LG가 잘 만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부채라 그랬습니다. LG가 잘 만드는 게 뭐라고요? 부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LG 부채라 그랬습니다. 부채. 부채감당법 맞는 사람 누군가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응? 엘리드법은 이 사람은 엘리드가 사람 이름이거든. 그래서 엘리드법은 엘리드가 만든 거예요. 부채감당법은 이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면 은행 대북에 근무한 사람인데, 은행 대북에 근무한 사람이 이런 기억 안 나세요? 응?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무슨 털? 개털. 이 사람 개털 겁니다. 개털. 이름이 개털 거예요. 이 사람이 은행에 살면서, 은행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자기 은행 입장에서 부채 감당법, 다시 말해서 환원율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식도 이래. 저는 어디 근무했다고? 대북에 근무했다고. 저는 어디 근무했다고? 대북에 근무했다고. 그래서 저당 상수 곱하기 대북율 곱하기 부채 감당률. 저 대부 나온다 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환원율에서 정리할 게 하나 있죠. 환원율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환원율이 상승하는 요인입니다. 그 위에 보죠. 19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94페이지 보시면 그게 환원율이 상승 요인 되죠. 요게 참 잘 나옵니다. 환원율이 상승 요인. 환원율을 다른 말로 하면 자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환원율이 상승 요인. 환원율이 상승하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 위험은 증가. 자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 저거 한번 볼까요? 요거. 자, 얘가 올라가려면 얘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 돼요. 얘도 그냥 반비례죠. 그래서 우리가
환원율이 상승하려면 이렇게 해서 금리 올라가야 되고 위험도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환원율의 성격, 금리 올라가야 되고 위험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야만이 환원율이 상승한다 봐야 돼요. 그거 딱 체크해놨죠.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됐나요? 금리가 상승하면 환율은 금리가 상승하면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환율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환율은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자산 가격과 환율은 반비례. 금리 올라가면 환율 올라가고 위험 올라가면 환율도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진다 봐야 돼.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놓고 이제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계산 문제. 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계산 문제 요거 하나 볼게요. 요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합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내렸습니다. 수익가액은 환원율 준다 그랬죠? 이렇게 나와요. 환원율 준다 그랬습니다. 환원율 10%. 환원율은 10%. 자,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됩니까? 하면 순수익만 구하면 됩니다. 순수익. 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환원율을 구한다 볼게요. 환원율. 환원율을 구한다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도 가액분의 뭐가 됩니까? 순수익이 됩니다. 순수익. 그래서 얘를 계산하든 얘를 계산하든 하든 간에 문장에는 분명히 문장에는 얘를 계산하려면은 환원율 줍니다. 얘를 계산하려면 부동산 가액죠. 그럼 다시 말하면 수익환원법의 계산 문제라는 것은 순수익, 순영업소득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물어보는 거. 요거만 구할 줄 아시면 돼. 여기 어느 겁니까? 이거죠. 이거 가공기 용순 요거면 되고. 그럼 다시 말해서 수익환원법은 계산 문제는 투자는 파트 조금 열심히 하신 분은 이 문제가 엄청 쉽다 봐야 돼. 가공기 용순 그 정도야 뭐 이러면서 가공기 용순 그 정도야 뭐.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가능 총소득이 얼마인데? 가능 총소득이 얼마요? 7천. 공실 및 불량부채가 가능 총소득이 몇 프로? 5%. 그럼 계산기에다 그냥 마이너스 5% 해주면 되죠. 자, 7천에다 마이너스 5% 하면 해봅니다. 얼마 나오는지. 7천에다 마이너스 5%. 네? 7천에다 마이너스 5% 하면 6,650만원 나와요. 자, 그런데 보니까 영업경비가 얼마라고? 유효총소득의 40%야. 시험 문제 엄청 쉽게 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40% 하면 여기 답이지 뭐. 거기 답이죠. 왜 거기 답입니까? 하면 환원율 몇 프로 줬기 때문에 10% 줬기 때문에 환원율 몇 프로? 10% 줬기 때문에 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환원율 10% 주는 것은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어. 객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 같으면 이거 뭐 10% 한다지만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10% 할 필요 없어. 10%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다 0을 하나 더 붙인 거죠. 네. 계산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 195페이지에 35의 기출 요거 하나 풀어봅니다. 195페이지에 35의 기출. 자, 35의 기출은 뭘 물어봤습니까? 하면 이거는 환원율 물어봤습니다. 이거 환원율 물어봤습니다. 가액 준다 그랬죠? 가액 얼마 돼 있습니까? 5천 무슨 5천? 가액 얼마? 5억 줬다니까. 결국 이것도 뭐 하시면 돼? 순수익만 계산하면 되죠. 이것도 순수익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빨리 한번 해보세요. 순수익 계산 빨리 해보세요. 순수익.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가 가능 총소득의 10% 마이너스 10%. 영업경비는 가능 총소득의 20% 5천에 20%죠. 1,000만 원 빼주시면 되겠네.
순영업소득 얼마 나옵니까? 3,500? 예? 3,500 나와요? 나와요? 예, 그래서 3,500을 뭐로 나누면 돼? 가액 얼마로? 5억으로 나누면 되죠. 3,500을 부동산 가액 5억으로 나누면 되지. 굳이 뭐 안 나오는다 하더라도 5, 7은 35, 7% 나와야 되겠네. 자, 7번 한번 볼게요. 가능총소득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5천만 원. 공실및 불량부채가 마이너스 뭐 10% 하면 계산기 얼마 떨어지요? 4,500만 원 떨어지죠. 영업경비라는 것은 가능총소득이 20%야. 5천만 원이 20%죠. 5천만 원이 10% 하면 얼마? 500. 20%는 얼마? 1000. 그래서 마이너스 영업경비 1000 빼면 여기 얼마? 3,500만 원을 얼마로 5억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5, 7% 나와야 되죠. 5, 7이 35. 자, 결론 내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환원법에서는 빵꾸 내기게 하시고, 빵꾸 내기 어떻게 나옵니까?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을 환원, 할인. 수익분석법에서는 무슨 필? 순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환원율 성격을 잘 하셔야 돼요. 환원율 성격을 알려면은 그냥 환원율은 요구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환원율도, 그 다음에 위험이 올라가면 환원율도 상승.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환원율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간다 봐야 돼요. 그거 성격 기억하시고, 계산 문제 풀 때는 얘 아니면 얘 놓을 건데, 우리는 뭐 말하면 순수익 말면 계산 문제는 다 풀린다 봐야 돼요. 요거 저거 가공기 용선. 그러니까 얘들은 사랑 안 해줄 수밖에 없어. 해줄 수밖에 없어. 시험 문제 때문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대충 이렇게 마치고 196페이지 한번 볼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것도 한 문제죠. 이것도 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 문제. 이거는 본인이 이제 혼자서 공부하기가 조금 귀찮은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외워서 가세요. 집에 갈 때 외워서 가세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우리가 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6월 달에 여러분들 집에 뭐 날라왔습니까? 예? (6월달에) 집에 뭐 날라왔어요? 자동차 등록세 날라왔죠. 다음 달에 뭐 날라옵니까? 재산세 반 날라오죠. (9월달에) 뭐 날라옵니까? 또 재산세 반 날라오고, 토지 가시면 토지재산세 날라오고, (12월달에) 뭐 날라옵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날라온다 봐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금이 소득을 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뒤에 있다 봐야 돼요. 뒤에 7월달부터 쫙 이렇게 줄어서 가 있습니다. 그럼 6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6월 1일. 6월 1일이 무슨 말이에요? 과세 기준일이죠. 6월 1일 날 소유자한테 세금이 징수된다 보시면 돼요. 그 집할 때는 항상 5월달에 파시고, 살 때는 7월달에 사시면 돼요. 그럼 5월 30일까지 뭘 마쳐야 됩니까? 하면 이 공시제도를 마치셔야 돼요. 5월 30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달에 쭉 여러분들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이 신청이라다가 열람 기간이라가 쫙 이렇게 프랭카드로 이렇게 막 군데군데 붙여놨어. 자, 그래서 5월 30일까지 요거 마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월달, 2월달에는 뭐 합니까? 하면 1월달, 2월달은 표준합니다. 표준을 내놓고 3개월 후에 뭐 합니까? 개별을 한다 봐야 돼요. 1월달, 2월달에는 뭐 한다고요? 표준.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4월달, 5월달에 뭡니까? 개별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 먼저 하겠습니까? 토지 먼저 하겠어요? 항상 주택이 앞섭니다. 아시겠죠? 항상 주택이 앞서. 왜? 여러분들 세금을 주택 먼저 내잖아. 주택 언제 냅니까? 7월. 토지는 9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택이 앞선다 봐야 돼요. 그러면 1월달에 표준을 한다 하더라도 표준지를 하겠습니까? 표준주택을 하겠어요? 표준주택을 한다 봐야 돼요. 1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표준 들어가야 되죠. 뭐 하겠습니까? 표준지 공시한다 봐야 돼요. 2월 말까지. 그 다음에 3개월 후죠. 표준지 공시한 2월 말 3개월 후가 언제입니까? 5월 31일. 여기는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고, 그 다음에 표준주택을 공시한 1월 30일 3개월 후에 4월 30일 날 개별주택을 공시한다 봐야 돼요. 공동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공동주택은 뭐가 없습니까? 하면 표준주택이 없습니다. 표준과 개별주택을 나누는 것은 이거는 무슨 주택? 단독주택. 그러면 공동주택은 공시 언제 합니까? 하면 개별주택 가격 공시할 때 약간 옆에서 따라 붙어갖고 공시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일 날짜 됐나요? 표가 나오면 몇월 몇월, 표자가 나왔다면 몇월 몇월, 1월 2월, 주택은 몇월? 아니 표자가 나왔다면 몇월 몇월, 주택이 나오면 1월, 표준지 나오면 2월, 그 다음에 개별 나왔다면 4월 5월, 개별 나왔다면 4월 5월, 개별주택 언제? 4월, 개별 공시가 5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잡아내셔야 돼요. 공동주택은 개별주택 따라갑니다. 4월 30일까지.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뭡니까 하면 공시기준일입니다. 공시기준일은 원래 몇월 며칠? 1월 1일. 1월 1일인데 공시기준일 위에 분할 합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토지를 자르거나 상속 때문에 뭐 더하거나 더하면 자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분할 합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때 공시기준일을 따로 잡습니다. 1월 1일 말고. 지금 현재는 이제 6월달하고 7월달로 되어 있어요. 6월달하고 7월달. 6월달, 7월달 따로 잡는데 주택을 6월달에 잡겠습니까? 토지를 6월달에 잡겠어요? 주택을 6월달에 잡는다니까. 왜? 주택이 앞서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공시일은 며칠인데 1월 1일인데 대통령령에서 토지를 쪼개거나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는 7월 1일, 개별주택은 언제? 6월 1일. 주택이 항상 앞선다 봐야 돼요. 어떤 경우? 분할 합병이 생기는 경우. 개별주택 공시일은 언제? 6월 1일. 개별 공시지가 토지는 언제? 7월 1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공시합니다. 공시라는 게 뭐예요? 공시. 알리는 거. 그죠? 공시라는 것은 알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다고 이래 알리는 걸 공시라 그래요. 공고란 건 뭡니까? 공고. 공시. 공고하고 공시하고 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겠어요? 공고하고 공시. 공고한다. 공시가 같이 알리는 거잖아. 입찰 공고 이런 거 우리 있잖아. 어디 가서 입찰할 때 입찰 공고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이 공고는 법적 효력은 조금 없다 받아야 돼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알리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공시라고 합니다. 공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고라는 것은 그냥 불특정 당사자한테 법적인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알리는 것을 공고라고 그래요. 이거는 공시죠. 법적인 효력이 있다 봐야 돼요. 자, 누가 알립니까? 하면은 원칙은 누굽니까? 국장. 원칙은 누구? 국장. 개만 나왔다면 누가 알립니까? 시군구가 알립니다. 개만 나왔다면 누가 알린다고요? 시군구. 그래서 우리가 개시군구라 그러죠. 이런 개시군구라고 합니다. 자, 위원회 검증 거쳐야 됩니다. 위원회 두 개 있습니다. 중앙위원회하고 시군구위원회 있다 봐야 돼. 중앙위원회하고 시군구위원회 있습니다. 위계를 보더라도 국장이 일로 올 리가 없죠. 어디로 갑니까? 중앙. 시군구가 일로 갈 수가 없죠. 시군구. 똑같아 이거는. 공동주택 여러분 사진 아파트 공시 누가예요? 국장. 국장. 자, 그 다음에 요거 자주 나오죠. 조사평가합니다. 어쨌든 간에 공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 토지든지 뭐 주택이든지 평가를 해야 되죠. 평가를 할 때 토지는 어디서 합니까 하면 평가법인 주택은 어디? 부동산원. 원래는 이제 평가법인에서 아닌데 이거 빼들어왔죠. 다시 한 번 더. 토지는 조사 산정할 때 어디서 한다고요? 토지는 평가법인. 원칙은 2개 이상입니다. 근데 지가 하락폭이라든가 상승폭이 약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괜찮다. 주택은 부동산은.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의가 있는 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내 토지인데 우리 옆집 사람이 할 수도 있어.
이의 신청은 아무나 이의가 있는 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시일입니다. 공시 기준일이 아니고 공시일로부터 해서 언제까지? 30일. 공시일로부터 해서 30일 이내. 누구한테 합니까? 하면 공시했던 사람한테, 공시 주체한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국장. 아시겠죠? 국장. 그 다음에 공시주체는 답해야 돼.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의신청 만료일이죠. 이의신청 만료일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언제까지? 30일 이내에 답 달아주셔야 돼. 두 개 구분 잘하세요. 얘는 공시일부터 30일, 얘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해서 30일. 여기가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요까지 요거 하는 게 반이에요, 반. 그래서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먼저 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반입니다, 반. 자, 좀 쉬고 반 마무리할까요? 좀 쉴게요.